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 오는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간밤 또 우리 시장에서 큰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잠들었던 사이에 또 시장에는 어떤 분위기들이 연출됐는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실 테고요. 저희가 오늘도 전문가님 모셔보고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역시나 뉴욕 증시의 화두는 FOMC 회의였죠. 일단 다우존스가 사상 처음으로 37,0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고요. 각각 1%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역시나 FOMC 회의를 통해서 파월의 발언들이 주목이 됐었는데 파월이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간 상당히 완화됐다라고 밝혔으면서도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뉴욕 증시가 환호하는 분위기였고요. 각각의 종목군들도 상승하는 모습들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금리 인하 시기에 관해서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금리에 관해서만큼은 새로운 국면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파월의 이러한 발언들 뉴욕 증시의 헤드라인으로 걸렸던 모습들도 포착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나 낙폭을 하면서 현재 4% 부근을 겨우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3%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도 큰 폭의 하락세 나타냈고요. 골드가 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어느덧 2,043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되는 모습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시세는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을까요? 시세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 나타내고 있지만 42,000달러 선 회복해주면서 현재는 42,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 FOMC 회의에 관한 영향도 있었지만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에서 회계 기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암호화폐 회계 기준에서 공정가치를 인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손실 시에 평가손만 반영을 했었고 또 매도했을 시에만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가 이익까지도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또 다시 풀어보자면 그간 CEO들이 비트코인 보유에 관한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그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마저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로 또 회계 기준에 맞는 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비트코인 역시나 상승세에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었고요. 알트코인들도 각각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마켓캡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특히나 13%의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도 또 시장에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타 파월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 자체, 금융시장, 투자시장 자체가 후순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퍼즈 각도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 도움되는 내용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멘트시죠? 아, 네. 네. 아우. 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FOMC 회의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볼까요? 코멘트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사실 금리 같은 경우에도 동결이 거의 확정시되는 거였고, 맞아요. 그다음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파월이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근데 상당히 파월의 발언 자체가 좀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러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착해졌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경제 교과서에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역대 최악의. 네, 아무튼 뭐 나중에 뭐 얘기하도록 하고 그
그 일단은 이제 금리가 정점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금리가 네. 정점인 것 같다. 그러면 더 이상은 올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도표를 봤을 때는 내년에 25bp씩 내린다라고 치면 적어도 3번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FOMC 그 회의에서 이제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내년에 최종 금리가 얼마일지 사람들마다 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쵸. 거기 평균값을 보면 이제 지난번 회의에 비해서 하나 더 25bp 더 낮게 평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 회의의 결과만 봤을 때는 내년에 원래는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했었다면 한 3번은 금리 인하를 하겠거니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고, 금리 인하를 2번 한다라고 치면은 사실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3번이나 한다는 얘기는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좀 함에 따라서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잠깐만 네. 보면, 네, 여기 달러 인덱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쨌든 여기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제 아래로 쭉 가고 있는데, 그 어제 하루만 진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코인도 아니고 이제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급변동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여기는 저점을 깨고 떨어지는지를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소리는 결국 비트코인은 올라간다는 소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 참고를 많이 하시고,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어쨌든 상승을 했다. 네, 이렇게 어제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여유롭게 얘기하면 네. 마음 급하지 않게 네. 제가 보니까 마음 급하면 무슨 랩하는 것처럼 막 천천히 하더라고요. 하세요. 네. 그 아까 뉴스 네. 달아주신 것 중에 그거 네. 있었잖아요. 그 회계상에 할 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요? 그 네. 회사가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음에도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물 ETF가 승인돼도 현물 ETF로 안 사고 그냥 현물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현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 얼마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물로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시크릿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직원 누구한테 관리를 시킬 것이며, 안 그러면 거래소에 보관한다라고 하면 거래소를 믿겠어요, 걔네들이? 그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사실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살려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전혀 현물 ETF에 대한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다만 조금 더 유리해질 뿐이다.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현물로 기업이 보유한다라는 거에 관한 리스크들을 기업이 지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회계적인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물 ETF의 그런 수요 축소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또 다양한 분석들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저희가 또 볼린저 밴드에 관한 이야기 추후에 나눠볼 예정이고요. 먼저 저희가 일단은 비트코인에 관한 분석부터 조금 해볼까요, 퍼즈님? 네, 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네, 여전히 조정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근데 진짜 지난주에도 이제 고기를 드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쵸? 지난번 네, 방송 맞죠. 때. 네, 네. 그때 또 매집하셨던 분들은 또 좋겠어요, 그죠? 그 며칠 사이에 공교롭게 올라줘서. 근데 이런 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쵸. 어쨌든 네.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맞아요.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요번에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갔던데 모든 사람이 다 이정우 선수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정우 선수 같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단타하시는 거고,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낼 걱정을 할 정도로 매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2025년 혹은 그 이후에 세금을 내게 될 때 어떻게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만 매매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일비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분석을 이제 어쨌든 계속하면은 네. 그 조정에 지금 뭐 더 조정받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바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전 모른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알 수 없는 자리예요. 지금 섣불리 예측해가지고 베팅했다가
롱 포지션 다 머리 깨지고 그다음에 숏 포지션도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난리 나고 지금 있습니다. 어떡해요? 난리 났어요. 아래 위로 그냥 네. 롱숏 그냥 다 깨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섣불리 현물도 마찬가지로 섣불리 여기서 100% 매수, 섣불리 지금 여기서 전부 다 매도 이런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추후에 현금할 자리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그냥 올라가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로는 코인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지받을 구간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면은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그래서 오늘 이 중심선이 왜 중요한지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한번 지지, 여기서 한번 지지,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사실 지지받았다 봐야겠죠. 조금 이격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어요. 라고 본다면 그 추후에 매물대가 강력한 매물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한 32,000에서 한 33,000 정도 되는 매물대인데 이게 보시면 이때부터 있었던 매물대예요. 여기서 지지, 그다음에 여기 뚫리고 나서 저항,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걸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온 저항 그 매물대인데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한 32,000에서 33,000 요 사이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고점 대비로 따지면은 32,000까지 떨어지면 꽤 많은 조정이에요. 한 25% 넘는 조정인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금할 요 방향성 제가 좀 드린다 말씀드렸고 현금할 요 자리 제가 알려드린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미 저희가 좀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래에서 현금으로 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막 $10,000 막 누구는 막 $10,000 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 네. 그럴 일은 없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다시 한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래서 떨어질 때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자. 저랑 같이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 비트코인 분석이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퍼즈님이 아까 짚어주셨었던 32,000달러 부근에서 정말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지지 라인들을 또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승세들에 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회의감도 있으실 테고 뭐 언제 조정이 나오려나 또 그런 두려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차트 분석을 해왔던 결과 이 퍼즈님의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말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시장을 바라보시고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회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저희와 함께 또 포트폴리오 함께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테니까 오늘도 한번 찬찬히 이 볼린저 밴드에 관해서 퍼즈님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볼린저 밴드가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를 무조건 들어봤을 거예요. 무조건 저도 들어봤고,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그냥, 무조건 시도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존 볼린저라는 아저씨가 만드셨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진짜요? 오. 아직 살아계십니다. 우리 퍼즈 각도선도 퍼즈가 만든 거잖아요. 네, 퍼즈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볼린저 밴드가 있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면은 자, 요렇게 요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무조건 볼린저 밴드에서 보면 볼린저 밴드 요 하단선에서 사가지고 상단선에서 팔아라. 하단선에서 사서 상단선에 팔아라. 하단선에서 사서 상단선에서 팔아라. 여기서 사서 팔고 여기서 사서 팔고 여기서 사서 팔고 이렇게 해라. 얼마나 쉽냐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볼린저 밴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횡보일단은 말이 되는데 만약에 상승 추세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여기서 샀다라고 치면 지금 상단선이면 여기고 여기서 손절 이미 하고 그 다음엔 하단선 안 찍어요. 안 찍으면 매수를 못 하죠. 그럼 이 상승을 그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렇네요. 해서 볼린저 밴드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걸으면 됩니다. 네, 그냥 걸으면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네요. 그냥 조금만 보고 말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사람 보면 오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이런 걸로 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걸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저희가 공부를 해볼 좋아요. 건데. 네. 자, 볼린저 밴드를 세팅을 하는 값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이 있어요. 보면은 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가 이제 클로즈가 있는데 이거는 종가마감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통계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면 요 길이는 결국에는 요 중심선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 표준 편차는 상단선과 하단선에 관련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이는 요 중심선을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이거인 거고 표준 편차는 여기 있는 얘 폭. 네, 요 만약에 표준 편차가 3이면 이렇게 더 높아요. 네, 이거를 결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길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볼린저 밴드에서의 요 중심선은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동 평균선도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네, 이동 평균선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정의가 뭐냐면 만약에 길이가 30개면 여기 봉 30개 있잖아요. 네. 요 봉 30개의 종가 마감, 클로즈가 종가 마감이라고 그랬죠. 종가 마감을 평균 내요. 평균 낸 값이 여기란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동 평균선,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봉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체크를 했다라면 얘가 이제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내서 여기 또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동 평균선이 중요한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떨어졌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아니더라도 이동 평균선 그려놔도 똑같아요. 네, 이동 평균선 그려놔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기본 세팅은 이동 평균선이 20이에요. 볼린저 밴드도 20이에요. 그리고 그 이동 평균선 지표를 딱 추가시키면 처음에 요 기본 세팅이 20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일선, 그다음에 21선을 주로 많이 쓰는데 왜 5일선을 쓰는지 혹시 아세요? 일주일이어서 그런가요? 주가 주식으로 따지자면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동 평균선은 그 사람의 심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주일간 매매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가격이 여기다. 심리적인 라인이 여기다.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매매한 심리적인 라인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주식은 일주일에 5일 주말 하잖아요. 네. 그래서 5일선을 주로 썼었어요. 그리고 한 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20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20일선을 많이 썼어요. 근데 코인은 그럼 우리는 바꿔야겠네요. 완전 기준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30일선을 쓰는 거예요. 네, 해서 쉬지 않는 시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자세히 좀 보면은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차트는 똑같은데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 중심선이 30일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20일인 거예요. 이게 기본 세팅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얘는 기가 막히게 딱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는데 얘는 아래에 떨어졌다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완전 잘못되어 네. 있네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딱 조정을 받았는데 네. 정확하게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30일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걸 딱 보고 여러 가지 숫자 바꿔 보시면서 요거 30일로 안 쓰고 28일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다음에 뭐 또 좀 더 높게 그렇구나. 해도 되고 이런 걸 잘 바꿔서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30일선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씁니다. 해서 보시면은 요 이동 평균선에서 요 한 달간의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중심선까지 가게 되면은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요 중심선까지 가게 되면 조정을 받고 이게 심리적인 선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유들 때문에 중심선 근처까지 가면 왜냐하면 중심선이 이동평균선이니까 중심선 근처까지 가면 반등을 하거나 중심선 근처까지 가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요 중심선을 뚫고 떨어지거나 하면 추세가 조금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벌써 어려워. 아니 안 어려워요. 자, 요게 딱 나오는데 네. 머리 어머. 아파하지 마시고 어머, 잠깐만요. 네,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요거를 와. 이게 뭐냐면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근데 앵커님은 아실 것 같은데? 역시 통계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런 예시 많이 들거든요. 이제 학교에 남학생들이 있는데 남학생들의 키의 평균이 예를 들어 175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다라고 하면 표준 편차 곱하기 2가 있거든요, 여기. 네. 요게 이제 그러면 그 표준 편차 5니까 여기가 이제 185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165인 거잖아요. 해서 요 표준 편차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플러스 2 한 게 95.4%인데 이 얘기 뭔 소리냐면 모든 남학생을 딱 다 조사해 보면 요 165랑 185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4%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찝었을 때 요 안에 있을 확률인 건데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해서 요런 거예요.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네. 해서 이제 보시면 요 표준 편차가 2인 게 95.4%인 거고 3인 게 99.7%인 건데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네,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를 요 정규 분포 있잖아요. 얘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로 세워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요. 세로로 세워서 이게 옆으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 평균선이 평균인 거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플러스 2가 여기인 거고 상단선인 거고, 표준 편차 마이너스 2가 요 하단선인 거예요. 해서 요거를 정규 분포를 그대로 옆으로 갖다 옮겨 붙인 게 볼린저 밴드예요. 신기하네요. 예,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이게 볼린저 밴드가 뭘 예측하고 이런 지표가 아니고 요 종가 마감이 아까 전에 클로즈였죠? 종가 네. 마감 기준으로 요 종가 마감이 요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정확히는 95.4%다예요. 이런 지표인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면은 볼린저 밴드 위로 많이 올라왔네요. 상단선 위로 많이 올라갔네요. 얘 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횡보를 하거나 안 그러면 조정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겠잖아요.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횡보 혹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요 안으로 들어가요. 네, 결국엔 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전에 딱 보셨을 때 요게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이제 95.4%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이제 99.7%잖아요. 네. 그럼 99.7%라는 건 뭐냐면 1000개 중에 997개가 요 안에서 종가 마감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요 상단선이랑 하단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가 2인 볼린저 밴드고 얘는 표준 편차가 3인 볼린저 밴드예요. 더 커졌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어쨌든 1000개 중에 그쵸. 997개가 요 안에서 종가 마감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해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활용법은 아마 다음 시간에 같이 다음에 이어서 해야겠네요. 네. 하겠지만 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이 두 개를 합치면 재밌어져요. 뭐냐면 요 어쨌든 중심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전에 이동평균선이니까. 그리고 상단선 바깥에서 오래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 요 두 개를 합쳐요. 두 개를 합치면 상승 추세에서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심선에서는 지지받고 요 상단 그 상단선에서는 어쨌든 정을 받으니까. 해서 상승 추세는 이렇게 간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볼린저 밴드 정의에 관해서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또 대입해서 봤을 때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또 시장의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입을 해본다면 그 볼린저 밴드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이론 정도,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차트 분석을 하나하나 뜯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은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퍼즐 각도선을 통해서 차트 흐름을 내 손 안에 한번 집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트코인 분석부터 또 볼린저 밴드에 관한 정의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